이야기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한 나무꾼 부부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날 그들 앞에 기적처럼 나타난 한 아이. 헛간에서 발견된 이 아이의 이름은 아리안 시로네. 시간이 흘러 어느덧 12살이 된 시로네는 남다른 재능과 통찰력으로 혼자서 글을 깨우치고 책을 탐독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 마법을 배우고 싶어합니다. 어느 날 아버지를 따라 처음으로 도시를 찾은 시로네. 마법 서적을 보기 위해 도시를 돌아다니던 중 경비병의 눈에 띄고 쫓기게 됩니다. 도망치던 그의 발길은 우연히 마법학교 담벼락 앞에 멈춥니다. 그리고 그 담벼락 너머 마법 수업이 한창인 교실. 그는 호기심에 이끌려 담장을 넘고 그곳에서 마법학교의 교장과 마주하게 되죠. 처음 보는 마법에 넋을 잃은 시로네.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마법을 처음 접했을 뿐인데 시로네는 그 원리를 단번에 꿰뚫고 거대한 마법의 흐름을 감지합니다. 하지만 교장은 그의 재능을 눈치채지 못한 채 그를 돌려보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시로네는 귀족 무리와 부딪히며 시비에 휘말리게 됩니다. 처음 겪는 극심한 공포 속에서 그는 본능적으로 교장이 보여준 마법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바람 마법을 그대로 재현해내죠. 무사히 돌아온 시로네는 다시 한번 마법을 써보려 하지만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닫습니다. 마법을 배우기 위해 필요한 건 지식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그의 재능을 알아본 귀족이 찾아와 도서관에서 일을 하면 책을 읽게 해주겠다고 제안하죠. 시로네는 평민으로선 상상할 수 없는 기회를 얻고 밤마다 몰래 책을 읽으며 마법을 배우기 위한 지식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도서관에서 귀족들과 일을 하던 어느 날 곤경에 처한 젊은 귀족 리안을 돕지 않은 탓에 그에게 원한을 사게 된 시로네. 리안은 시로네에게 결투를 신청합니다. 그의 압도적인 검술과 힘에 시로네는 당황하고 밀려납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몸속 깊이 잠들어 있던 마법의 힘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양쪽 모두의 무기가 산산이 부서진 채로 싸움은 일단락되었습니다. 하지만 15년간 검술만을 갈고 닦아온 귀족 청년 리안에게 이 상황은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죠. 처음으로 검을 쥐어본 시로네가 자신을 이겼다는 사실은 자존심 깊은 곳까지 상처를 남겼습니다. 시로네는 단지 나무를 하다 우연히 기술을 터득했다고 설명했지만 리안에게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죠. 게다가 그는 언제나 천재라 불리던 형 라이와 비교를 당하며 자라왔습니다. 이 모든 열등감과 자격지심이 뒤섞인 리안은 결국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진검승부 재경기를 선언하게 됩니다. 시로네는 리안의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사실에 스스로도 후회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화살은 떠난 뒤였고 그는 급한 마음에 검술 교본을 펼쳐들며 특훈에 돌입합니다. 단순한 기술 숙지가 아니라 스피릿존을 이용해 전투에서의 본능적인 반응을 끌어내기 위한 단련이었죠. 리안은 평소보다 훨씬 더 극한으로 자신을 몰아붙이며 수련에 몰두합니다. 그의 스승은 그런 리안을 안쓰럽게 지켜보며 재능만이 전부는 아니다 라고 조용히 위로합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설 수 없었던 리안. 그는 이를 악물고 무조건 이겨내겠다는 불같은 의지를 불태웁니다. 한편 시로네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승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상의 적을 머릿속에 떠올리며 그 움직임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이미지 트레이닝에 집중합니다. 마치 수없이 반복된 연습처럼 시로네는 상상 속에서 리안의 움직임을 그려냅니다. 리안과 다르게 시로네에게 이번 대결은 단지 검술의 문제가 아니라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와 심지어 목숨마저도 걸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투 당일 두 사람은 다시 한번 마주섭니다. 리안은 결연한 눈빛으로 시로네를 바라보며 그의 자세와 기운에서 엄청난 변화를 직감합니다. 짧은 시간 사이에 시로네가 이루어낸 성장은 리안조차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수준이었죠. 그 뛰어난 재능을 느끼며 리안은 잠시 부러움과 질투를 함께 느낍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잡고 그는 검을 높이 들어올립니다. 결투가 시작되자마자 리안은 거침없이 시로네를 몰아붙입니다. 15년간 연마해온 그의 검술은 예리하고 맹렬했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각오한 시로네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검 앞에서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리안과 맞서 싸웁니다. 초반에는 경험의 차이가 그대로 드러나며 리안의 검술이 확연히 우위를 점합니다. 결국 시로네는 리안의 배기 기술에 가슴 쪽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고 맙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도 시로네는 단념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견디며 그는 정신을 집중하고 리안의 검술 속에 숨겨진 허점을 빠르게 포착해냅니다. 그것은 그동안 쌓아온 시로네 특유의 통찰력에서 비롯된 능력이었죠. 바로 그 순간 시로네는 작전을 전환합니다. 방어에 치중하던 태세를 공격형으로 급격히 바꾸며 오히려 리안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갑작스러운 전환에 당황한 리안은 이전보다 훨씬 거세진 시로네의 움직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점점 밀리기 시작합니다. 분노와 질투, 그리고 자괴감이 뒤섞인 리안은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며 전력을 다해 공격을 가합니다. 최후의 일격이 시도되는 순간 시로네는 당황하지만 재빠르게 검의 그립을 바꾸며 임기응변으로 공격을 막아냅니다. 그 결과 리안은 검을 놓치고 시로네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이겼다고 해서 마음이 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다시 귀족 도련님의 자존심을 꺾은 시로네는 혹시라도 무슨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죠. 하지만 의외로 리안은 순순히 패배를 인정합니다. 시로네는 자신이 겪은 난감함과 억울함을 솔직하게 쏟아냅니다. 그런 시로네를 진심으로 대결 상대이자 친구로 받아들이는 리안. 두 사람은 마침내 친구가 됩니다. 도서관에서 일한 지도 어느덧 1년. 시로네는 맡은 임무를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처리하고 있었고 그동안 읽은 책의 양 또한 방대했습니다. 마법사가 되겠다는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시로네. 리안과도 더욱 돈독한 우정을 쌓아갑니다. 리안은 자주 도서관에 들르며 시로네와 시간을 보내지만 책 읽기는 여전히 어렵기만 합니다. 그런 자신과 달리 차분하고 집중력이 뛰어난 시로네를 동경하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리안의 형 라이가 도서관을 방문합니다. 그는 시로네를 탐탁지 않게 여기며 마법사를 꿈꾼다는 시로네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하지만 시로네는 조용히 그러나 확신에 찬 논리로 그 말에 반박하며 한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이는 당황한 기색으로 자리를 떠나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리안은 속이 다 시원하다는 듯 웃음을 터뜨립니다. 또다시 시간이 흘러 어느덧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시로네는 주어진 남은 임무들까지도 스스로 앞당겨 처리하며 그동안 보여준 성실함과 실력으로 주변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도서관에서 일하는 동안 그를 지켜본 집사들 역시 시로네를 높게 평가하며 속으로 감탄하죠. 어느덧 도서관의 모든 책을 섭렵하게 된 시로네는 도서관 생활을 마무리하며 마지막 날에 리안의 집을 방문하고 싶다는 뜻을 전합니다. 리안은 이를 매우 기쁘게 받아들이며 친구를 흔쾌히 초대합니다. 막상 도착한 리안의 저택은 시로네가 상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거대하고 웅장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도서관이 아닌 장소에서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갑자기 잠들어버린 리안. 그 틈을 타 저택을 조용히 둘러보던 시로네는 어디선가 울려 퍼지는 피아노 소리를 듣게 됩니다. 소리에 이끌리듯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긴 그는 커다란 콜의 피아노 앞에 앉아 연주를 하고 있는 여성을 발견합니다. 바로 리안의 누나 레이나였습니다. 시로네는 멀리서 그 연주를 몰래 감상하며 넋을 놓고 있었지만 이내 그녀에게 들키고 말죠. 리안에게 누나가 있다는 말을 들은 적 있었기에 시로네는 긴장한 기색을 감추지 못합니다. 하지만 레이나는 그런 시로네를 전혀 경계하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다정하게 다가와 피아노를 쳐보라 권합니다. 갑작스러운 권유에 당황한 시로네는 조심스럽게 피아노 앞에 앉습니다. 처음 면음은 전혀 맞지 않고 엉망이었지만 점점 손이 익숙해지며 음계가 정리되고 그의 감각이 피아노에 맞춰가기 시작합니다. 마침 잠에서 깬 리안이 방에 들어오고 시로네는 귀족들과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모습을 들킬까봐 순간 움찔합니다. 혹여 무례하게 보일까 걱정이 앞선 거죠. 하지만 레이나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며 오히려 따뜻하고 너그럽게 반응합니다. 셋은 함께 거실에 모여 시간을 보내며 웃고 떠들고 장난도 주고받으며 짧지만 진심 어린 교류의 시간을 나눕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는 집사들의 시선은 결코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리안은 다시 혼자 남아 검을 휘두르며 평소처럼 훈련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시로네가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날아든 통보는 다름 아닌 처형에 대한 예고였고 이유는 단 하나, 평민이 귀족과 어울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리안의 아버지는 귀족 가문의 위신과 체면을 지키기 위해 시로네를 제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시로네는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했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누군가와 진심으로 친구가 되려 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레이나는 이런 아버지의 결정에 충격을 받고 끝까지 설득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리안의 아버지는 자신의 생각을 고수하며 어떤 말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집사들 역시 귀족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요소는 미리 잘라야 한다며 시로네를 처형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리안은 지체하지 않고 곧장 시로네를 향해 달려갑니다. 지금이야말로 그가 시로네와의 우정을 얼마나 진심으로 여겼는지 보여줘야 할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스승에게 받았던 검을 손에 쥐고 목숨을 걸고 시로네를 지키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리안의 아버지는 끝까지 체면을 지키려 합니다. 그는 아들의 반발을 무시하며 자신의 결정을 번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입니다. 상황이 점점 고조되고 긴장이 감도는 가운데 그 자리에는 가문의 원로이자 리안의 할아버지인 클럼프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는 모든 사람의 의견을 직접 듣고 공정하게 판단을 내리겠다고 말하며 중재에 나섭니다. 레이나는 시로네의 성실함과 영특함을 강조하며 그를 변호해줍니다. 형 라인은 시로네를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번 문제는 자신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으며 적어도 제거할 이유는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시로네를 오랫동안 지켜봐온 부집사장 역시 시로네가 신뢰할 수 있는 인물임을 강조하며 그의 인성을 변호합니다. 모두가 시로네를 옹호하는 가운데 예상과는 다르게 클럼프는 단호한 반대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는 시로네가 성실하고 재능 있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오젠트 가문을 노리고 있는 외부의 적들이 이 사건을 구실 삼아 가문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개인적으로는 호감이 간다 하더라도 가문의 존속과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노련한 정치가다운 판단이었죠.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리아는 결심한 듯이 칼자루를 꽉 쥡니다. 그리고 갑자기 시로네에게 무릎을 꿇고 기사의 서약을 선언합니다. 시로네를 주군으로 모시겠다는 뜻이었고 그건 시로네 또한 가문의 일원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감명을 받은 클럼프는 마침내 입을 엽니다. 그는 리안의 결단을 존중하며 시로네를 오젠트 가문의 공식적인 일원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이로써 시로네는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고 귀족 가문의 보호를 받으며 새로운 길을 걷게 됩니다. 사건은 마무리되고 리안이 시로네와의 검술 대결에서 패배했다는 것을 알게 된 가족들은 그를 검술 학교로 진학시키는 것을 고려합니다. 하지만 리안은 시로네가 마법에 더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밝힙니다. 이에 가문에서는 방향을 바꿔 시로네를 마법학교에 입학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게 됩니다. 마법학교를 졸업하면 정식 마법사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시로네의 오랜 꿈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으니 시로네는 평민 신분으로 입학 자격이 없었습니다. 신분이 곧 자격을 결정하는 이 세계에서 시로네는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졌다 하더라도 정식으로 입학할 수 없는 처지였죠. 가문은 고민 끝에 시로네를 양자로 삼아 귀족 신분을 부여하겠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입양을 통해 명분을 세우고 정식으로 마법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시로네는 그 제안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는 부모님을 저버릴 수 없다며 설령 기회를 잃게 되더라도 자신의 뿌리를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부모님은 처음으로 시로네 앞에서 자신의 과거를 고백합니다. 아들을 위해 더 나은 삶을 바랐고 그의 재능을 누구보다 믿고 있기에 부모로서 결정을 도와주고자 용기를 낸 것입니다. 그러나 시로네는 끝까지 부모를 선택합니다. 모두들 답답해했지만 결국 시로네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고 그의 의견을 존중하여 다른 방법을 찾아보기로 합니다. 이후 입학을 앞둔 시로네는 리안과 마지막으로 소중한 시간을 보냅니다. 두 사람은 도서관에서 시작된 인연을 되돌아보며 웃고 떠들고 서로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시로네의 부모님도 오젠트 가문에서 따뜻한 대접을 받으며 편안하게 머물게 됩니다. 며칠 뒤 리안은 검술학교로 떠나게 됩니다. 리안의 할아버지 클럼프는 오래된 인연을 활용해 마법학교 교장에게 직접 시로네의 입학을 부탁합니다. 교장은 클럼프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4년 전 만났던 그 아이임을 곧바로 알아차립니다. 교장은 클럼프의 설득과 시로네의 재능에 믿음을 가져보기로 하고 입학을 허가합니다. 이별의 날, 시로네는 부모님과 마지막 인사를 나눕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를 말하며 등을 다독이고 어머니는 눈물을 머금은 채 아들의 앞날을 축복합니다. 부집사장과도 조용히 작별을 나눈 시로네는 마법학교로 떠납니다. 마법학교는 그야말로 전국 각지에서 모인 천재들만이 입학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졸업생의 수가 단 10명뿐일 정도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실력 있는 자만이 살아남는 곳. 시로네는 본격적인 입학을 앞두고 클래스 배정을 위한 테스트에 참여하게 됩니다. 교장은 시로네가 과거 스피릿존을 혼자서 열었던 전력을 상기하며 그 재능을 왜 미처 알아보지 못했는지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냅니다. 테스트 전 교장의 안내로 학교를 둘러본 시로네는 모든 것이 놀라움과 경이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지금껏 책에서만 보아왔던 수많은 마법 장치들과 실습 장비들, 다양한 마법을 연마하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은 시로네에게 새로운 동기를 부여합니다. 클래스 배정 테스트는 곧 시작되고 시로네는 엄청난 재능으로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그의 능력을 본 교장과 교사들은 감탄하며 서로 그를 지도하고 싶어합니다. 반 배정을 두고 의견이 분분해지지만 결국 교장은 고급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클래스 7으로 시로네를 배정합니다. 그러던 중 시로네는 우연히 낯익은 얼굴을 마주치게 됩니다. 과거 자신을 괴롭혔던 무리 중 한 명이었던 붉은 머리카락의 소녀 에이미였습니다. 에이미는 시로네를 본 순간 당황하지만 시로네 역시 그녀를 곧바로 알아보며 서로를 의식하게 됩니다. 둘 다 과거를 들키고 싶지 않아 조심스럽게 서로를 피하려는 기묘한 분위기가 흐릅니다. 에이미는 자신이 과거 불량배들과 어울렸던 과거가 시로네를 통해 드러날까 두려워하고 있었고 시로네 또한 굳이 그 기억을 꺼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겉으로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행동하지만 내면에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에이미는 카르미스 가문 출신으로 특정 시점의 상황을 완벽하게 기억할 수 있는 홍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이 특별한 능력 덕분에 어떤 일이든 손쉽게 해결했던 에이미는 점점 모든 것에 권태를 느끼며 결국 불량배들과 어울리게 됩니다. 그렇게 어긋나던 시절 뒷골목에서 우연히 만난 천민 소년 시로네와의 짧은 만남은 에이미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에이미는 엇나간 과거를 뒤로하고 모범생으로 거듭났지만 지금 마법학교에서 다시 마주친 시로네가 그 시절을 들추지 않을까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윽고 스피릿존 수업이 시작됩니다. 선생님의 설명에 따르면 스피릿존은 다양한 형태로 나뉩니다. 방어에 특화된 다각형, 강한 공격력을 가진 별 모양, 사거리가 긴 십자형, 그리고 몸 밖으로 분리해 사용할 수 있는 이타형까지. 각자의 성향과 마법적 특질에 따라 스피릿존의 형태는 달라집니다. 이어지는 수업 시연. 모범생으로 알려진 클래스 4의 에이미가 시연에 나서게 됩니다. 시로네가 자신을 알아보진 않을까 불안해하며 주목받는 것을 꺼리는 그녀. 하지만 완벽한 십자형 스피릿존을 구현해내며 모두의 감탄을 자아냅니다. 그 와중 그녀의 시선은 자꾸만 시로네에게 향합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고 있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미묘한 분위기 속에서 섣부르게 나섰다간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상황. 한편 시로네 역시 자신의 스피릿존을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기대와 긴장 속에서 펼쳐진 시로네의 마력은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방어형인 다각형 스피릿존을 성공적으로 구현해낸 시로네. 이 광경을 본 에이미는 자신이 애써 잊고 있던 과거의 굴욕적인 기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수업이 끝난 후 학생들은 저마다 다른 감정으로 시로네를 바라봅니다. 경쟁심에 불타는 눈빛, 동경과 호기심, 때로는 질투와 시기, 그리고 에이미의 얼어붙은 듯한 복잡한 시선까지. 시로네를 향한 반응은 각양각색입니다. 이튿날 또 다른 시선이 시로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시로네를 직접 가르치고 싶어하는 한 선생님의 눈빛. 이번 수업은 얼음 마법을 주제로 진행되며 시로네는 그동안 마법이 제대로 발현되지 않았던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그는 마법사라는 꿈에 한 걸음 가까워졌음을 느낍니다. 그 기쁨에 걸음까지 가벼워진 것 같은 착각을 느끼던 순간 시로네는 실제로 공중으로 들어 올려집니다. 누군가 마법으로 시로네를 낚아챈 것. 그 정체는 바로 에이미였습니다. 5년 전과는 전혀 달라진 시로네의 태도에 당황한 에이미. 예상대로 그는 그날의 일을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시로네가 자신을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해 허둥대며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시로네는 침착하게 말합니다. 에이미의 진심이야 어쨌든 지금의 행동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죠. 당황한 에이미는 오히려 시로네를 협박합니다. 네가 평민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퇴학당할 수도 있다며 말이죠. 그녀는 시로네에게 커피 심부름을 시키며 상황을 덮으려 하지만 주변 학생들은 그 장면을 오해하고 시로네가 에이미에게 고백했다는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그 결과 시로네는 마법학교의 순정남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고
에이미는 철벽녀라는 이미지로 소문이 나게 됩니다. 과연 시로네와 에이미는 서로의 비밀을 감추고 무사히 학교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시로네는 무사히 마법학교를 졸업하고 마법사가 될 수 있을까요? 이후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카카오 웹툰 무한의 마법사를 확인해보세요. 태풍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린다네요. 캠핑 준비를 했기에 안 좋은 소식입니다. 묵은지에 삼겹살, 맥주를 즐기는 남자. 비가 와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죠. 강현, 우리 왔네 라고 말하는 다른 남자. 오늘도 혹시 그 술이 있냐고 합니다. 남자와 함께 온 무리들의 모습. 주인공이 있는 곳은 지구가 아니었죠. 검은색 승용차에서 내리는 한 사람.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스타 셰프였죠.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남들은 연예인병에 걸렸다고 생각할지 몰랐죠. 지나간 과거를 회상하는 주인공. 세계적인 요리학교 CAIA를 졸업했습니다. 다양한 방송에서 러브콜까지 받았다는데요. 인기가 많아서 요리에 방해가 되기도 했죠. 다른 셰프들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연예인을 하지 왜 요리사를 하냐는 것이었죠. 사람들의 시선에 질려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강한 스트레스로 미각을 상실한 주인공. 스트레스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사의 조언. 산이랑 들에서 캠핑을 하면 되겠다네요. 할아버지가 계셨던 곳으로 캠핑을 갔죠. 도착하자 삐그덕 소리가 들리는 창고. 관리가 안 되니 들짐승이 출입했던 것입니다. 창고를 가보니 생각보다 넓은 공간이었죠. 차원을 넘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빠져버린 주인공. 눈을 뜨니 들판 한가운데 누워 있었습니다. 몸은 사람이고 얼굴은 토끼인 것이 있네요. 나가기 위해 출구를 찾아보았죠. 하지만 휴대폰도 사람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캠핑을 하게 된 주인공은 불을 피웁니다. 불은 피웠지만 문제는 식량 부족이었는데요. 있는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 보고자 했죠. 무언가를 만들었고 직접 먹어봅니다. 당연한 말이었지만 맛은 없었죠. 불 앞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는 주인공. 그때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늑대처럼 보이는 눈이 앞에 있었죠. 칼을 든 주인공이 기합을 질렀는데요. 하지만 그것은 늑대가 아니라 강아지였죠. 또 자세히 보니 이세계의 늑대였습니다. 늑대는 차원을 건너왔던 구멍을 가리킵니다. 주인공을 구멍 쪽으로 밀어버리는 늑대. 구멍에 빠져버린 주인공은 눈을 뜹니다. 원래 세계 같았지만 늑대도 함께였죠. 일단 늑대랑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늑대에게 사료를 건넸지만 싫어하네요. 백설기라는 이름의 늑대는 식탁으로 올라가는데 교묘하게 간편식품들을 피해 먹는 백설기. 이 녀석 설마 하고 생각하는 주인공. 식탁에는 시판 소스와 레시피 소스가 있네요. 설기가 미식가의 자질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스테이크를 다 먹는 설기를 보며 웃었죠. 오랜만에 음식 만드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벽을 도배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주인공. 때마침 마을이장이 그를 찾아왔죠. 주말에 사람 불러올 테니 시간을 비우랍니다. 정간의 아들내미 정민호를 데려왔죠. 주인공 이강현은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장이 강현에게 무슨 식당인지 묻는데요. 양식당을 한다고 답변하는 강현. 민호는 듣고 있다가 돈가스 파냐고 물어보는데 아내가 만삭에 돈가스를 좋아했기 때문이죠. 혹시나 해서 물어본다는 민호. 강현은 미각 상실에 고민하다가 설기를 봤죠. 강현은 민호에게 돈가스 가능하다고 합니다. 바로 돈가스를 만들러 간 강현. 돈가스를 만들어서 설기에게 주는데 설기의 꼬리 힘에 따라 맛을 알게 되었죠. 민호는 아내에게 입덧이 괜찮은지 물어보는데요. 강현은 민호의 아내에게 돈가스를 대접합니다. 냄새가 너무 좋다며 한 입 먹는 민호의 아내. 행복한 표정의 민호의 아내입니다. 어느새 설기는 엄청 포동해졌네요. 오픈도 하기 전에 맞이한 첫 손님이었죠. 양식보다는 손님 취향의 메뉴를 고민하는 강현. 설기가 늘어져 있자 이 세계가 떠올랐는데요. 하지만 그곳을 다시 갈 용기는 나지 않습니다. 설기가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강현을 바라봅니다. 강현은 어느덧 설기와 함께 이 세계를 왔죠. 물소리를 따라가니 호수가 보이네요. 설기에게 마지막 선물이 있다고 합니다. 돈가스 건 보답으로 고기를 준비했죠. 강현은 설기를 위해 직접 구워줍니다. 행복한 표정으로 고기를 먹는 설기.
강현은 멋진 풍경과 술을 즐깁니다. 그때 갑자기 강현의 목으로 칼 하나. 누군가가 네 녀석 정체가 뭐냐? 라고 했죠. 수상한 사람이 아니라 요리사라고 하는 강현. 일반인이 쉽게 들어올 수 없어서 실례를 했다고 하네요. 그는 영지의 기사 란돌프였죠. 늑대 설기의 태도를 보니 강현은 착하다고 하네요. 사실 하얀 늑대는 신의 피를 이어받았죠. 따라서 설기는 뛰어난 지혜를 지녔다고 합니다. 호수를 보면서 식사 중이었냐고 하는 란돌프. 식사하고 왔는데 거부하기 힘든 냄새였죠. 소고기를 한 입 먹어보는 란돌프인데요. 고기가 입안에서 살살 녹는다고 하네요. 란돌프는 강연의 술에도 관심을 보였죠. 맥주가 이렇게 깔끔하냐고 극찬을 합니다. 좋은 것을 대접받았으니 보답하겠다고 하는데 또 인연이 닿기를 바란다는 란돌프는 떠났습니다. 설기를 두고 가려니 쓸쓸한 강연. 짧은 시간 고맙다고 말하는 강연도 떠납니다. 하지만 설기는 강연의 가방에 붙어 있었죠. 설기는 강연과 있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았습니다. 주기적으로 이 세계에 가야 하는지 고민하는데 가끔 놀러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강연. 강연의 집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네요. 마을 이장이 이제 오냐고 강연을 반겼죠. 강연의 마을 입성을 축하하는 축제입니다. 아줌마들이 강연을 이뻐하네요. 다들 술자리를 즐기는 분위기인데요. 이때 강연의 눈에 들어온 한 어린 소년. 혼자 멀뚱거리며 앉아있었죠. 할머니가 소년에게 음식을 챙겨줍니다. 하지만 소년은 호의를 거절하는데 소년 상우는 원래 그럴 아이가 아니었는데요. 상우 친구가 햄버거를 먹고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이장은 마침 서울에서 온 요리사가 있다고 하는데 상우는 서울 친구가 부러웠죠. 상우 엄마가 아파서 혼자 지냈기 때문이었습니다. 강현은 상우의 사정을 들으며 생각에 빠집니다. 요리를 배우고자 미국에 갔었던 강현. 그때만큼 열정적이었던 때가 없었죠. 지금 햄버거 요리를 시작하기로 다짐합니다. 어느새 완성이 된 햄버거. 상우와 어른들이 식당에 와 있네요. 강현은 직접 햄버거를 서빙합니다. 상우는 비주얼에 놀란 표정입니다. 한 입 먹고 감탄하는 상우. 강현은 상우랑 롯데월드를 가기로 하죠. 냉장고를 열어보는 강현. 메뉴 연구하다가 남은 재료가 많네요. 이것을 가지고 이 세계로 캠핑을 가는 겁니다. 텐트를 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강현. 보글보글 음식이 끓고 있네요. 텐트를 치고 음식을 먹는 강현. 아무것도 안 해도 충족감이 든다는데요. 숲속에서 희번뜩거리는 눈이 보입니다. 설기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죠. 강현이 획 하고 고개를 돌립니다. 사족보행을 하는 여자애 같은데요. 굶주린 듯 꼬르륵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강현은 그녀에게 음식을 내어주는데 맛있어 보이는 김치찌개를 줍니다. 매운 향에 놀란 여자의 모습. 맵지만 입맛에 맞아서 계속 먹게 됩니다. 백설기가 어디에선가 나타났습니다. 여자애는 고양이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설기와 여자애는 밥 때문에 싸우기까지 합니다. 그때 여자애를 잡은 누군가가 나타나고 미안하군 인간이라고 하는데요. 여자애를 데리고 어디론가 날아가네요. 벚꽃이 핀 봄, 강현의 식당. 드디어 내일이면 개업이라고 하는데요. 리모델링부터 청소까지 완벽합니다.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식당에 들어오고 여기 무엇을 파냐고 물어보시는데 파스타, 피자 같은 양식을 주로 판다고 하는 강현. 강현은 할머니께 토마토 파스타를 드립니다. 가게의 첫 손님이므로 더욱 신경 썼죠. 파스타를 드시는 할머니.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이장이 식당을 나가는 할머니를 보는데요. 할머니는 파스타를 반 이상 남겼죠. 강현은 남은 음식을 지켜봅니다. 뭐가 문제지? 하며 생각에 잠긴 강현. 이장이 강현의 고민을 들어주는데요. 할머니가 남긴 것은 신경 쓰지 말라고 합니다. 할머니는 남편과 이곳을 자주 왔다고 하는데 이제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이었죠. 강현은 상황을 듣고 더 복잡해졌습니다. 또 이 세계로 캠핑을 하러 온 강현. 머리를 식히러 왔다가 여자애를 봤죠. 배고파 보여서 고기를 구워줍니다. 다 구운 고기를 잘라줍니다. 팬 하나에는 양송이를 구웠죠. 크림을 부어서 되직해지도록 합니다.
그 다음 파르메산 치즈를 넣어주는데요. 면을 더하고 잘라둔 고기를 올립니다. 스테이크 크림 파스타를 먹는 여자의 엄청난 맛에 황홀한 표정을 짓습니다. 이번 파스타가 입맛에 맞는 것 같았죠. 음식은 먹는 자의 입맛에 따른 것입니다. 강연이 깨달음을 얻자 봄나물이 준비되었죠. 향이 강하니 잘 알아보고 조합을 해야 합니다. 혼자 앉아있는 할머니의 모습. 이장이 할머니를 보고 인사를 건넸죠. 그 식당에 한번 더 가보라고 부축입니다. 한편 정우는 나물 음식을 준비하는데요. 문제는 박씨 할머니를 초대하는 것이었죠. 때마침 식당 문에 종소리가 울리고 박씨 할머니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또 그 미국 국수겠지 생각했죠. 그때 봄꽃의 향기가 났습니다. 강연이 원추리 파스타를 대접하는데요. 할머니는 특제 메뉴를 맛보았죠. 봄나물 향이 남편을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벌써 봄이라는 것을 느끼네요. 강연이 특별히 만든 음식을 더 맛봤습니다. 한 접시를 깔끔하게 비우신 할머니. 정식 메뉴에 추가해두라고 말씀하셨죠. 다음에 또 먹으러 오겠다고 합니다. 설기와 이계에서 힐링을 하는 강연. 무언가가 푸드덕거리며 날아오는데요. 강연이 넘어졌고 란돌프를 마주칩니다. 좋은 자리를 찾았다고 칭찬하는 란돌프. 이번에 다시 봤으니 대접을 해주겠다는데요. 같이 사냥에 나가자고 합니다. 그렇게 뜀새의 서식지를 찾아온 강연과 란돌프. 뜀새는 강연에게 날아왔던 새였죠. 뒤에서 보조를 부탁한다고 하는 란돌프. 사냥을 하고 벌써 저녁이 되었습니다. 뜀새 고기에서는 누린내가 진동을 했죠. 한번 먹어보라고 하는 란돌프. 미각이 없어도 맛없음을 느끼는 강연입니다. 이번엔 본인이 직접 요리를 하겠다고 하네요. 흑맥주로 잡내를 잡아보는데요. 1시간 정도 고기를 삶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뚜껑을 여는 강연. 고기를 꺼내서 마지막으로 구워줍니다. 뜀새 슈바인 학세를 완성했죠. 고소한 냄새에 신기해하는 란돌프. 먹기 좋은 크기의 고기를 먹어봅니다. 이 맛은 뭐지? 하고 생각을 하는데 어쩜 이런 식감이 나는지 궁금해하네요. 술까지 같이 즐기는 란돌프입니다.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을 것 같다고 하네요. 란돌프는 요리사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죠. 그리고 또 귀한 것으로 보답을 하겠다고 합니다. 강연을 위해 검수를 알려주겠다고 했죠.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는 강연. 벚꽃이 만개한 강연의 식당. 매장을 오픈한 지도 벌써 일주일이 되었죠. 설기가 계속 TV를 보고 있는데요. TV 속 화면에는 걸그룹이 있었습니다. 유니즈라는 이름의 그룹. 이 이름은 어디선가 들어본 듯 하네요. 유니즈의 방송이 끝난 후 매니저의 모습. 유니즈의 매니저는 강연을 보러 가려고 하는데요. 유니즈의 매니저는 강연과 친구 사이였습니다. 매니저가 먼저 차를 타고 퇴근을 하는데요. 유니즈의 멤버들은 그의 뒤를 쫓아갔죠. 강연은 식당에서 친구를 기다립니다. 그때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한 사람. 유니즈 멤버들도 함께였습니다. 강연의 식당에 아이돌이 찾아온 것이었죠. 매니저인 친구는 강연을 바라봅니다. 강연은 예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확인하는 강연. 토마토를 주 재료로 삼았습니다. 반으로 토마토를 자르는데요. 팬에는 고기를 올려 구워줍니다. 토마토 파스타와 스테이크 샐러드였죠. 음식 사진을 찍자는 유니즈. 그 다음 음식을 맛보는데요. 한 멤버가 토마토 파스타를 극찬했죠. 봉골레 파스타도 준비했다는 강연. 음식을 다 먹고 나가려는 유니즈의 팀. 다음에 또 오겠다고 인사를 합니다. 강연 셰프님을 알고 있었다네요. 매니저는 강연의 힐링이 어떤지 물었죠. 강연은 피식 웃으며 그렇다고 답합니다. 자전거를 타는 강연의 모습. 나무를 사려고 형제 슈퍼에 왔습니다. 할머니의 며느리 같은 사람이 있었죠. 오늘은 원추리가 없는 날이라고 하네요. 나물이 이게 다냐고 물어보는 강연인데 다음에 다시 오겠다고 슈퍼를 나섭니다. 그런데 두 아이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제지하는 강연인데요. 슈퍼 주인의 여자가 떠드는 소리 나왔는데 두 아이 중 한 명은 여자의 딸이었습니다.
여자가 강연에게 도와줘서 고맙다고 하네요. 여자 응원은 자신이 베트남인이라고 했죠. 딸 미영이가 왕따인 것 같다고 합니다. 엄마가 베트남인이라는 이유였죠. 응원은 강연이 셰프라는 것을 안다고 하는데 자신에게 요리를 알려달라고 하는데요. 베트남 요리밖에 할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미영이 생일에 한국 요리를 하고 싶었죠. 강연은 도와주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민호의 아내인 수진네를 찾아간 강연. 의논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는데 생일 파티 요리를 물어봅니다. 이장이 마침 놀러와 있었는데요. 이장은 베트남 요리를 알려주라고 했죠. 다름은 잘못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바로 그 시각 요리를 연습하는 응원. 쌀국수를 알려주려고 온 강연인데 월남쌈도 만들어 보았죠. 애들이 싸먹기에는 힘들 것 같다고 합니다. 강연은 짜조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는데요. 짜조는 베트남의 만두와 비슷했죠. 응원은 마지막 요리 분짜를 대접합니다. 소스에 채소와 고기, 국수를 찍는 강연. 응원의 음식을 먹어봅니다. 이 조합이면 아이들이 좋아할 듯 했죠. 물을 부탁하면서 설기에게도 먹입니다. 설기의 꼬리가 매우 빠르게 움직였죠. 정말 맛있다고 칭찬을 하는 강연. 응원이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데요. 응원의 집을 나오는 강연. 요리사 삼촌하고 미영이가 부릅니다. 미영이가 생일 파티 초대장을 주는데요. 이게 있어야 올 수 있다고 하는 미영이. 애들은 별로 안 올 것 같다고 합니다. 생일 파티 당일이 되었는데요. 미영이가 발을 동동 구릅니다. 응원은 베트남 전통 옷을 입었는데 미영이도 아동용 옷을 입습니다. 그때 띵동 하며 벨이 울리는데요. 싸웠던 친구 철민이 찾아온 것이죠. 그때는 미안하다고 하는 철민. 정말 미안하다면서 울음을 터뜨리네요. 미영은 초대장을 주면서 사과를 받았죠. 철민이 고맙다고 말합니다. 미영이 친구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베트남 음식이 밥상에 놓여 있는데요. 분짜를 소스에 찍어 먹어보는 아이들. 조심스럽게 한 입 먹어보는데요. 황홀한 표정을 짓는 아이들입니다. 미영과 응원은 베트남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설기에게 시끄럽다고 하는 강연. 죽은 새우를 경계하는 설기였죠. 새우의 참맛을 보여주겠다고 하는데요. 새우의 뿔, 수염, 내장을 제거합니다. 그 다음 팬 위에 굵은 소금을 깔았죠. 그리고는 새우를 가지런히 올려두는데요. 그때 저번에 본 여자애가 왔죠. 이게에서 새우 요리를 완성합니다. 설기와 여자애에게 나눠주는 강연. 새우의 맛을 알아버린 두 사람. 정신없이 새우를 즐기는데요. 여자애를 데려갔던 자가 나타났죠. 모나 하면서 여자애를 부릅니다. 오늘은 인간에게 볼 일이 있다고 하는데요. 강연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는데 모나의 어머니, 족장이 초대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시간이 어렵다고 하는 강연. 갑자기 피리를 주는 남자. 그러면 시간이 될 때 부르라는 것이었죠. 강연은 부정감을 느꼈습니다. 남자는 부스럭거리면서 봉투를 꺼내는데요. 그 안에는 새우가 가득했습니다. 강연이 남자에게 선물로 주었던 것이었죠. 남자가 맛있게 새우를 음미합니다. 강연 앞에는 란돌프가 나타나는데요. 수인족의 마을에 초대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인간과 수인의 교류는 끊겼다고 합니다. 초대에 가도 괜찮을 거라는 란돌프. 강연이 란돌프에게도 새우를 건넵니다. 새우 요리를 해주는 강연. 새우 위에 버터를 올리는데요. 새우 갈릭 버터구이가 완성되었죠. 기묘한 생김새라고 하는 란돌프. 강연은 정말 비스터리하다고 합니다. 요리 실력만큼은 확실한 강연. 머리를 통째로 맛보는 란돌프인데 자신도 허투루 가르칠 수 없다고 합니다. 첫날이니 검술의 기초를 알려주겠다고 하죠. 강연이의 체력이 아주 바닥이 났습니다. 최강의 전사까지 갈 길이 멀었습니다. 란돌프는 훈련용 검을 줍니다. 원래는 란돌프의 딸 것이었죠. 한동안 근육통에 시달릴 강연. 밤이 되고 요리를 해보는 강연인데요. 면 요리를 하는 강연의 옆 설기. 너무 뛰어서 야식이 땡기는데요. 설기도 맛있게 먹어줍니다. 그때 강연이 상을 내리치기 시작하는데 맛이 이제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이었죠. 감격스러워서 주저앉습니다. 밤이 깊은 하늘의 모습. 마을 이장이 밤길을 걷고 있었는데요. 불이 켜진 강연의 식당을 보게 되었죠. 고기 요리를 하고 있는 강연.
시그니처 메뉴를 도전을 해보는데 음식을 한 입 먹어보는 강현은 풍미나 감칠맛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설기는 맛있게 먹습니다. 벌써 아침이 되었는데요. 요리사 청년하고 문을 두드립니다. 밤샘으로 피곤한 강현. 이장이 계속 강현을 찾았죠. 일단 강현에게 차에 타라고 하는데 수진씨의 출산이 임박했던 것입니다. 갑자기 양수가 터졌다고 하는 민호. 정신사납게 사람들이 모여있는데요. 이장이 병원에서 끌려 나갑니다. 강현만 남아있어라고 하는데요. 친구 하나는 남아있으라는 것이었죠. 강현이 어색하게 앉아있는데 민호가 강현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합니다. 괜찮을 거라고 위로하는 강현입니다. 그리고 강현에게 거듭 감사하다고 하는 민호네요. 민호에게 딸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오늘은 잔칫날이 되었죠. 그때 다른 마을에 초대받았다고 하는 강현인데 이장이 환멸의 표정을 짓는데요. 그래도 특산품은 챙겨가라고 합니다. 캠핑 장비를 들고 이계로 향한 강현. 전에 받았던 피리를 불어보는데요. 그 남자와 모나가 왔습니다. 남자는 강현을 단숨에 들어버리고 슝 하고 어디론가 날아갔죠. 새로운 마을의 모습이 보입니다. 수인은 맹약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거 종족 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죠. 분쟁을 끝내는 맹약이 결성이 됩니다. 인간 등장에 수군대는 마을 사람들. 해무 전사장이 강현을 꺼려하는데요. 남자 수인 노아는 강현을 지켰죠. 신성한 늑대와 설기도 노했습니다. 강현은 굳이 싸우고 싶지 않았는데 그때 누군가가 등장하는데요. 노아는 강현에게 예의를 갖추라고 합니다. 일족의 우두머리 카샨드라였죠. 족장은 강현을 무척이나 반기는데요. 다들 인간이 익숙하지 않다고 합니다. 딸을 보살펴줘서 보답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강현이 수육을 준비해 온 것이었죠. 안주로 막걸리도 챙겨왔습니다. 막걸리를 열어보는데요. 바로 한 입 마셔보는 카샨드라. 인간이 손재주가 좋다고 칭찬을 하네요. 오늘도 나는 이 세계로 캠핑을 떠난다. 천재 요리사의 시골 라이프. 이 세계 캠핑으로 힐링 라이프의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웹툰 17화를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웹툰 소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시영은 킬러입니다. 일명 해결사라고 부릅니다. 이 일을 위해 학교도 휴학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평범한 취업 준비 중인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3년간 이 일을 배웠습니다. 정말로 아주 제대로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실전에 투입되는 날입니다. 처음부터 실력자 취급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솔직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예상 밖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코너를 돌자마자 묘한 광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어리둥절입니다. 주시영은 잠깐 당황하지만 곧 냉정을 되찾습니다. 이번 타깃은 이 동네에 있습니다. 기억해둬야 할 정보입니다. 동네를 관찰하며 주변을 익힙니다. 그리고 다시 마음을 다잡습니다. 이상한 동네라는 소문은 그냥 루머로 넘기기엔 조금 불편합니다. 잠시 머물 숙소는 이미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숙소에 들어섭니다.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단, 벽에 붙은 부적은 예외입니다. 불길함이 묻어납니다. 편의점에서 사온 빵으로 허기를 달래려 합니다. 형님의 조언이 떠오릅니다. 끝나면 곧바로 빠지라는 말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급하게 떠나야 하는지는 여전히 궁금합니다. 옷이 너무 튄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사실 킬러 같은 분위기를 내고 싶어 한껏 멋을 냈습니다. 일이 끝난 후 뒤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집니다. 하지만 그건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게 내부 방침입니다. 혹시 자신이 믿음직하지 못해 다른 지원이 들어오는 건 아닌지 불안은 자꾸 자랍니다. 조직 내부에선 그녀에 대한 이야기가 오갑니다. 성홍 씨는 그녀를 믿습니다. 어딘가 좋은 기운이 느껴진다는 말과 함께 말이죠. 그녀는 결국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거리에서 이상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이번 임무의 타깃입니다. 그는 거리를 떠들썩하게 만듭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일단 숙소로 철수합니다. 타깃은 차량에 침을 뱉으며 소란을 계속 일으킵니다. 제정신은 아닌 듯 보입니다. 행위는 물론 거리 전체가 그의 타깃이 되어버렸습니다. 동네는 난장판입니다. 그가 조용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점점 간절해집니다. 그러나
해결 방법은 여전히 요원합니다. 아직 임무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숙소의 부적이 다시 눈에 들어옵니다. 이번에는 전혀 다른 위치에 붙어 있습니다. 생김새는 꽤 불쾌합니다. 부적을 떼어냅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알 수 없는 굉음이 들립니다. 어디서 들리는지조차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부적을 다시 붙였다가 또 떼봅니다. 그러자 또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층간 소음쯤으로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참 순진한 해석입니다. 결국 부적은 쓰레기 봉투에 들어갑니다. 불을 켜고 작전 계획을 다시 점검합니다. CCTV 사각지대를 확인합니다. 그 순간 초인종이 울립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초인종 소리. 정체를 알 수 없는 방문자에 대한 짜증이 올라옵니다. 문을 열자 윗집 남성이 서 있습니다. 상당히 불쾌한 얼굴입니다. 그는 몇 시간 동안의 소음에 대해 불만을 표합니다. 이윽고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듯 언성이 높아집니다. 주시영은 어이가 없습니다. 본인은 조용히 있었거든요. 하지만 괜히 더 큰일 날까봐 일단 사과합니다. 남성은 불쾌한 표정으로 돌아섭니다. 이 동네는 확실히 이상합니다. 도착한 이후로 단 한 명도 제대로 된 사람을 마주친 적이 없습니다. 소문은 괜히 나온 게 아닌 듯합니다. 그녀는 빠르게 일을 끝내고 떠나고 싶어집니다. 옷을 갖춰 입고 본격적인 작업을 준비합니다. 망설이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이제는 끝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또다시 초인종이 울립니다. 문을 엽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몰려와 있습니다. 모두 불만이 가득한 얼굴입니다. 그녀에게 항의가 쏟아집니다. 조용히 하라는 목소리들입니다. 주시영은 어리둥절합니다. 정말 아무 짓도 안 했거든요. 그때 떠오릅니다. 아까 버린 부적. 문제가 시작된 건 그때부터였을지도 모릅니다. 주시영은 일단 사과부터 합니다. 이 동네에선 적당히 굽히는 게 생존법입니다. 사람들은 투덜거리며 각자의 집으로 흩어집니다. 불만은 많지만 피곤이 이긴 모양입니다. 괜한 소란으로 이목을 끄는 건 이 일에서 가장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그녀의 시선은 다시 쓰레기 봉투로 향합니다. 무언가 찜찜한 감각이 남아있습니다. 떼어낸 부적. 거기에 뭔가 있는 건 아닐까요? 주시영은 장갑을 벗습니다. 이번엔 왼손으로 확인할 참입니다. 버렸던 부적을 다시 꺼냅니다. 조심스럽게. 가방 속에서 젤리를 꺼냅니다. 처치 곤란한 상황엔 늘 먹는 게 답이죠. 질겅질겅 씹으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입안에서 끈적해진 젤리를 손가락에 묻히고 그걸 부적기에 바릅니다. 이건 일종의 임시 접착제입니다. 그리고 부적을 원래 붙어있던 자리에 다시 붙입니다. 이번엔 정말 끝을 내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더는 질질 끌고 싶지 않습니다. 형님, 성홍신에게 오늘 안에 처리하겠다고 문자를 보냅니다. 작업 장소는 타깃의 집. 단순하고 직관적인 선택입니다. 형님은 다시 한번 끝나면 바로 자리를 뜨라고 당부합니다. 무조건입니다. 현관이 아닌 화장실 창문을 통해 침입하기로 합니다. 목격자나 CCTV가 있을 가능성 때문입니다. 관찰을 통해 확보한 정보가 있습니다. 타깃은 화장실 창문을 늘 열어둡니다. 그곳이 공략 포인트입니다. 계획대로 옥상으로 이동합니다. 이제 잠입을 시작합니다. 배관과 벽을 짚으며 조심스럽게 내려갑니다. 좁은 골목은 긴장을 더해줍니다. 가스 점검을 가장할 수도 있었겠지만 첫 임무인데 그런 평범한 방법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스펙터클한 루트를 택했습니다. 영화처럼요. 긴장했는지 아니면 추운 건지 몸이 살짝 떨립니다. 담을 넘자 열린 창문이 기다립니다. 드디어 타깃의 집 도착입니다. 아까의 소란과는 다르게 주변은 고요합니다. 그런데 창문을 넘기 직전 이상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눈을 의심합니다. 말도 안 되는 광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타깃이 스스로 목을 맨 상태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누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주시영은 당황스럽습니다. 계획이 전면 무력화됐습니다. 처리 대상이 스스로 처리되어 버렸습니다. 몇 번이나 시뮬레이션해 왔지만 실전은 역시 다릅니다. 예상 밖의 일이 늘 변수입니다. 두려움보다는 엇갈린 상황에 대한 당혹감이 큽니다. 그녀는 다시 담을 넘어 나옵니다. 겁먹어서가 아니라 형님의 말이 떠올랐기 때문이라며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사람 시체는 처음입니다. 동물과는 다릅니다.
훨씬 더 차갑고 낯섭니다. 올 때처럼 창문으로 나올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냥 문으로 나와도 됐겠죠. 춥던 날씨. 그런데 식은땀이 흐릅니다. 그녀는 재빨리 숙소로 향합니다.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던 형님들. 저렇게 빨리 처리할 줄이야. 형님들은 놀랍니다. 그녀의 실력은 상상 이상입니다. 성홍신이 뭔가를 제안합니다. 그건 다음 단계입니다. 그렇게 그날 밤은 지나갑니다. 해가 밝았습니다. 다음 날입니다. 주방 한켠에서 엄마의 통화 소리가 큽니다. 목소리엔 짜증이 섞여 있습니다. 엄마는 일수 독촉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 소리에 눈을 뜹니다. 숙소가 아닌 본가입니다. 어떻게 온 건지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요가 매트 위에서 옷도 안 갈아입고 잠들었나 봅니다. 엄마는 밤마다 뭘 하느냐고 묻습니다. 적당히 둘러대고 질문을 넘깁니다. 과거 엄마도 조직 사무실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의 생리가 일상처럼 자연스러웠던 시절입니다. 엄마는 부업으로 일수 일을 시작했습니다. 조직 바깥에서도 돈을 굴리기 시작한 겁니다. 소액 거래 위주로 관리가 덜 까다로운 쪽을 선택했습니다. 낮은 이율로 몰래 돈을 빌려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전화도 늘 밖에서 조용히 받습니다. 9% 이자. 딱 부담되지 않을 선이었습니다. 출근과 일수, 두 개의 삶을 병행해왔습니다. 그녀의 본업은 조폭 사무실의 비서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갑니다. 주시영은 어느새 고등학생이 됩니다. 엄마는 딸이 조직 사무실을 드나드는 걸 신경 쓰기 시작합니다. 엄마는 생각합니다. 딸이 조직 사무실을 자주 드나드는 게 영 마음에 걸립니다. 조폭들은 험악한 말투로 대화를 나눕니다. 거친 욕설과 함께 분위기는 살벌합니다. 이 환경은 이제 안 되겠다. 그런 결론에 다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일을 정리하고 나옵니다. 이후로는 부업이 곧 본업이 됩니다. 그런 엄마에게 사무실 이야기는 꺼낼 수 없습니다. 지금은 그냥 취업 준비 중이라고 해둔 상태입니다. 취업 얘기만 나와도 슬쩍 다른 얘기로 돌립니다. 하지만 밤마다 늦게 나가는 건 엄마도 걱정입니다. 그때 진동이 울립니다. 휴대폰입니다. 성홍신 형님입니다. 주시영은 급하게 옷을 챙기고 서둘러 밖으로 나가 전화기를 귀에 댑니다. 성홍신은 묻습니다. 어제 일 어떻게 된 거냐고. 그 짧은 시간에 자살로 위장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시영은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죽어 있었고 그래서 곧장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역시 기운이 좋다며 성홍씨는 웃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한 명 더 처리하자고. 두 번째 임무가 너무 빠르게 주어졌습니다. 왜 죽이는지는 궁금하여 성홍신에게 묻습니다. 하지만 해결사는 이유를 묻지 않는 직업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임무를 받아들입니다. 새 타깃은 어제 묵은 집의 집주인 아들입니다. 그 집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돋습니다. 다른 숙소를 쓰고 싶다는 말이 목 끝까지 차오릅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입금 문자가 도착합니다. 금액은 2천만 원. 하룻밤 대가치고는 엄청납니다. 숫자를 보고 놀랍니다. 진짜로 이런 돈이 오네요. 숙소 얘기는 꺼내지 않기로 합니다. 받은 돈으로 곧장 옷을 삽니다. 어제 숙소에는 아직 가방이 남아있었습니다. 형님에게 인정받았다는 느낌. 나쁘지 않습니다. 새 타깃의 얼굴을 확인합니다. 전보다 덜 수상해 보입니다. 일단은요. 조사를 시작해보려는 찰나 초인종 소리가 들립니다. 설마 또 층간소음. 불안감이 스치고 문을 열어봅니다. 현관문을 열자 역시나 불만스러운 표정의 남자가 서 있습니다. 자신을 집주인이라 소개합니다. 이 남자가 바로 이번 타깃입니다. 오전에 왔었는데 집에 없었다며 따지듯 말합니다. 눈빛이 심상치 않습니다. 약기운이 도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부동산에 항의해서 연락이 온 모양입니다. 같은 말도 기분 나쁘게 하는 재주가 있습니다. 주시영의 눈빛이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일단은 사과합니다. 그게 제일 빠릅니다. 누가 보면 갑질 중인 줄 알겠다며. 집주인은 혼잣말처럼 투덜거립니다. 돌아가는 내내 투덜거림은 멈추지 않습니다. 주시영은 다시 한번 이 일을 택하길 잘했다고 느낍니다. 딱 죽이고 싶습니다. 처리할 생각을 하며 문을 닫습니다. 그녀의 눈에 도끼가 서립니다. 다음날 털 슬리퍼를 질질 끌며
어떤 아주머니가 주변을 살핍니다. 집 밖으로 나오는 주시영을 힐끗 봅니다. 주시영도 주변을 두리번거립니다. 타깃의 주변을 조사하기로 합니다. 아주머니는 주시영이 나온 문을 다시 바라봅니다. 뭔가 이상함을 느낀 걸지도 모릅니다. 주시영은 타깃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상가입니다. 타깃은 부모와 함께 상가 3층에 살고 있습니다. 동거인이 있는 집에서 임무를 수행하긴 어렵습니다. 직업이 없어서 일정한 생활 패턴도 없습니다. 예측 불가능합니다. 우선은 루틴을 파악하기로 합니다. 시간이 걸릴 것 같아 생필품을 사기 위해 편의점으로 향합니다. 돈도 벌었겠다. 비싼 아이스크림 하나쯤은 괜찮습니다. 한 봉지 가득히 구매한 뒤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콧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어머니에겐 돈 얘기는 하지 않기로 합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현관엔 신발이 3켤레. 낯선 풍경입니다. 서둘러 안으로 들어갑니다. 집주인과 정체불명의 남자 2명이 있습니다. 아침에 없길래 그냥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이 상황 아무리 봐도 납득되지 않습니다. 분노가 올라옵니다. 집주인은 에어컨을 고치러 왔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늦은 밤엔 수리비가 비싸진다며 지금 고치고 싶었다는 이유도 덧붙입니다. 말이 되지 않는 상황에 어이가 없습니다. 주시영의 표정이 굳어지자 집주인도 눈치를 봅니다. 속에서는 깊은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내 집에 내가 들어오는 걸 왜 뭐라 하냐는 집주인의 말까지 이어집니다. 당장이라도 처리하고 싶은 충동이 밀려옵니다. 수리는 끝났고 기사들은 돌아갑니다. 에어컨까지 고쳐줬다며 은근히 생색을 냅니다. 분위기를 못 읽고 계속 입을 털어댑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순간 분노가 폭발합니다. 주먹이 날아갑니다. 속사포 주먹질. 급소를 연속으로 가격합니다. 그리고 권총을 꺼내 머리를 조준합니다. 쏩니다. 한 발로는 부족합니다. 계속해서 총을 쏩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라고 상상했습니다. 현실은 아닙니다. 아직은 처리할 수 없습니다. 장소도 타이밍도 아닙니다. 주먹을 불끈 쥔 채 몸이 떨립니다. 그가 나중에 얼마나 처참하게 당할지 생각하면 그나마 참을 수 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루틴을 분석해봤지만 이 인간 정말 아무 패턴도 없이 삽니다. 결론은 집주인이 사는 건물의 계단이 가장 확실한 작업 장소입니다. 상황을 시뮬레이션 해봅니다. 해당 위치에는 CCTV가 없습니다. 옥상에서 진입한 뒤 계단에서 타깃을 기다렸다가 순식간에 권총으로 처리하고 다시 옥상으로 도망칩니다. 작업 장소를 보고받은 성웅 씨는 걱정을 표합니다. 하지만 그곳은 인적이 드물고 안전합니다. 실행하기로 합니다. 드디어 실행에 들어갑니다. 무사히 계단에 잠입합니다.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현관 앞에서 타깃과 마주칩니다. 속옷만 입고 떨고 있는 타깃.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불안정한 눈빛. 무언가 크게 뒤틀려 보입니다. 타깃은 소리를 지릅니다. 너 때문에 언니가 죽었어! 예상치 못한 반응에 주시영은 놀랍니다. 피눈물을 흘리며 소리 지르는 그의 모습에 첫 번째 타깃이 떠오릅니다. 목을 맸던 그 장면이. 당황한 주시영은 그 자리에서 넘어집니다. 건물 밖 그 광경을 지켜보는 아주머니가 있습니다. 예전 그 사람입니다. 성호신이 벌인 일임을 알아챈 듯합니다. 주시영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얼어붙습니다. 소란 끝에 집안에서 가족들이 나옵니다. 무슨 일인지 살피는 눈치입니다. 주시영은 그 틈을 타 옥상으로 도망칩니다. 다리는 후들거리지만 이내 깨닫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이상하리만치 비슷합니다. 이번 타깃도 저번 타깃도 귀신에 씌인 것처럼 몸은 떨리고 있지만 지금은 자리를 피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 모습을 아주머니가 목격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근처에서 성웅신도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순간 아주머니가 의미심장한 말을 내뱉습니다. 곱게는 못 죽지. 도대체 그녀는 누구일까요? 어느 화창한 날 학교 뒤편 외진 쓰레기장. 학생들 무리에 둘러싸여 주시영은 집단으로 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집단 린치. 너 원래부터 싫었어. 알고 있었지?
그럼 내가 널 싫어하는 이유도 모르겠네. 너 그 멍한 거 컨셉이지? 귀여운 척 하는 거지? 나 안 멍한데 귀여운 척 한 적도 없고. 그렇게 말하니까 더 싫은데? 그 말투가 더 싫어.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 맞아. 아이들은 주시영을 짓밟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은 단지 남자애들에게 인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괴롭힘은 계속됐습니다. 공부 중인 노트 위를 짓밟고 우유를 얼굴에 붓기도 했습니다. 엄마가 쉬는 날이었습니다. 주시영은 사무실에 가기로 합니다. 엄마에겐 친구들 만나러 간다고 둘러댔습니다. 사실 집보다 삼촌들이 있는 사무실이 훨씬 편했습니다. 엄마를 때리는 엄마의 남자친구도 없었으니까요. 그곳에서 살고 싶을 만큼 그 공간은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날 밥 먹으려고 젓가락을 들었을 때 성홍신 삼촌이 조용히 그녀의 손목을 잡습니다. 소매 아래 상처들이 드러납니다. 그는 묻습니다. 이게 대체 뭐냐고. 엄마한테 말하지 마세요. 저 혼자 해결할 수 있어요. 혼자서 도대체 어떻게? 곧 졸업하니까요. 그럼 끝나겠죠 뭐. 성홍씨는 어이가 없는 듯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사무실 안에는 낯익은 얼굴들이 철창에 갇힌 채 울면서 살려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주시영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철창에 가둬진 그들을 보며 그녀는 묻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며칠 후 배가 뜰 때까지 가둬뒀다가 콘크리트를 부어 바다에 던질 거라고 말합니다.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통곡이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겁만 주고 풀어줄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시영은 한 가지를 더 부탁합니다. 엄마를 때리는 남자친구도 이렇게 혼내달라고 말합니다. 성홍씨는 말합니다. 어른 상대로는 돈 받고 일한다고. 그 말에 묘한 전율이 돕니다. 짜릿했습니다. 비정한 안정감, 체계적인 폭력. 이상하게도 포근했습니다. 몇 년 뒤 진로를 고민할 때 문득 이날이 떠올랐습니다. 그 짜릿함과 포근함이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그녀는 이 일을 선택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삼촌은 형님이 되었습니다. 작전이 실패한 후 다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귀신에 신 듯한 타깃에 대해서는 형님들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분명히 정상이 아닙니다. 집주인은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외출한 틈을 타 잠입하는 것도 고려했지만 위험 부담이 너무 큽니다. 게다가 솔직히 무섭기도 했습니다. 그날의 괴성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합니다. 다시 마주치는 게 두렵습니다. 하지만 해결사라면 본분을 지켜야 합니다. 또 다시 들려오는 초인종 소리. 또 항의인가 싶어 문을 엽니다. 뜻밖의 90도로 인사하는 사람이 서 있습니다. 집주인입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말끔하고 심지어 예의까지 바릅니다. 당황스럽습니다. 아예 다른 사람 같습니다. 연락이 안 되어 직접 찾아왔다며 갑작스러운 방문을 사과합니다. 에어컨을 고쳐주겠다고 합니다. 주시영의 숙소 에어컨이 고장났다는 말을 들었다며 하지만 이미 며칠 전에 수리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집주인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주시영은 이상한 낌새를 느낍니다. 집주인의 눈빛이 예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히려 섬뜩함을 느낄 정도입니다. 그렇게 집주인을 돌려보냈는데 때마침 전화가 울립니다. 성홍신입니다. 작업은 언제 할 거냐고 묻습니다. 주시영은 타깃의 변화에 대해 보고합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인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성홍신도 고민에 빠집니다. 주시영은 앞으로 무사히 킬러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귀신에 씌인 타깃들, 그리고 정체불명의 아주머니. 성홍씨는 과연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걸까요?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전개, 깔끔한 작화와 보기만 해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연출.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지금 카카오 웹툰에서 블록을 검색해보세요.